자,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 우리 박시동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그 계엄령 발동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앞에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계엄령. 뭐 그런 게 지금 윤석열이가 돌고 있습니까? 추감고 1년 선배 그 김용현이를 국방부 예. 장관 갖다 앉힌 게 네. 국방부 장관이 사실은 이제 계엄 국면에서 네.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엄으로 빌드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인데요. 예,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을 설득할 길도 없고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국가를 비정상의 극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또 여의치가 않고요. 국회가 벌써 192석이 야당인데 자기한테 적대되는 세력인데 그 계엄 말고는 따로 선택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당키는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죠. 날마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계엄이라는 건 국민에게 칼을 들이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는 본인들이 만약에 국민들에게 칼을 들이대기 위해서 칼자루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한 착각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칼을 드는 순간 자기들이 잡은 게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이 될 것이다. 칼날이 될 것이다. 피는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네요. 네. 사실은 좀 이 윤석열이하고 싸우고 싶었는데 잘 된 거지 뭐 솔직히. 이거 좀 피곤하긴 해도 또 우리에겐 또 새로운 뭔가 또 돌파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계엄 선포해 놓고는 수습이 안 될 거예요. 저 실력으로는. 네네네. 예. 뭐 사실 지금 국가가 비정상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장 그 금리. 예, 금리요. 또 동결? 예, 일단 뭐 몇 분 전에 오늘이 이제 금통위 하는 날이니까요.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인데 당연히 뭐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동결이 됐습니다. 아니 미국이 이제 또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동결될 거 시장에서도 100% 예측했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나 소 말이나 돼지까지도 가치까지도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뭐 했습니까? 대통령실과 국힘에서 늘 틈만 나면 한국은행 불러가지고 내려라라고 압박을 넣었어요. 이게 뭐 부동산 경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이나 적어도 경제를 생각하는 쪽에서는 뭐 1%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팔을 꺾어내겠다는 이 정부 여당의 이 경제 프레스 압박. 진짜 반시장주의적이면서 반경제적인 행태였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난동 끝에 이겨내고 어쨌거나 이번에는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작년 2월부터 동결이니까요. 13개월? 13개월이 아니지 15개월. 13차례고 13차례. 기간으로 치면은 뭐 1년 6, 7개월 정도 연속 동결인데요. 동결 자체의 의미보다는 동결을 하면서 말했던 한국은행의 이 얘기들이 사실은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도 내리고 싶어. 왜냐하면 물가의 어떤 그 둔화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르게 조금 내가 확신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내리지 못하고 동결을 하느냐.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계부채고 하나는 최근에 불안해진 집값. 그런데 정부 여당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제발 금리 내려서 내수 좀 돌게 하고 경제적으로 욕 좀 안 먹게 해줘 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집값하고 가계부채 때문에 못 내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확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이 정부가 만든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집값 부추기기 정책을 계속 내고 있고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현재 상승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지금 난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금리 내려라고 하면서 내리지 못하는 정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둥.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모순과 이 형용 모순을 도대체 이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값은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이고요. 가계부채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던 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형국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각국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여서 네.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뭐 지들 멋대로 그 금리 결정하면서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불러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미국은 9월에 인하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인하하라고 그래서 이제 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또 하라고 그러는데 못했어요. 자기네들 때문에 결국에는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게 뭐냐면 미국은 내리는데 네. 우리는 상대적으로 못 내리면 네. 거꾸로 환율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한때 1,300 뭐 한 7, 80원씩 가다가 네. 지금 30원대로 일단 훅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틀 전에는 당일에 거의 뭐 4, 50원씩 떨어지는 폭락세를 벌였어요. 물론 네. 막판은 만회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 30원 정도 떨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또는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러실 수는 있습니다. 경제 주체마다.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 게 사실 더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 경제 주체마다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네. 그게 아니고요. 예. 이런 급등락은 위험합니다. 예측이 안 되잖아요. 환율에 그렇지, 그렇지. 대해서 예. 그럼 내가 예를 들어 하다못해 우리 개인분들도 내가 미국에 투자했는데 5% 수익이 났어? 그럼 네. 내가 환차손을 입으면 소용이 없네? 그렇지. 뭐 이런 거라든지 예. 또 우리 자식들한테 이 정도 보내야 되니까 뭐 이때쯤 송금해야지. 그러네. 이런 식으로 손해 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득 보는 분도 있고. 이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환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매여 있는 게 우리나라의 숙명인데 얼마나 엉성하게 경제 정책을 하면 하루에 4, 50원씩 급등락이 벌어집니까? 이 불안한 경제 상황이 결국 이 금리라든지 모든 것에 연관을 맺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순 덩어리 그 자체를 보고 계신다. 이 정도까지만 오늘 금리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딱 갈아야 됩니다. 경제 팀을 싹 갈아야 돼요. 윤석열이를 갈아도 되겠네요. 예. 이거 무능한 거기도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한국은행 가서 금리 내려라고 한국은행 가서 쫓아가는 팀이 있고 예. 국토부에서는 88 대책하면서 집값 올려 이러고 있는 대책을 동시에 나오고 있으니 이게 국민을 호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네. 그래도 자기가 관문이니까 네. 금리의 관문이니까 네. 이걸 저쪽에서 압박 들어온다고 네. 그거 그냥 바로 반영해주고 그러면은 네. 온방 다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 나중에는 네네. 그 책임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주저하고 있는데 네. 결국 내릴까요? 어떻게? 압박이 네, 계속되는데. 미국이 내리고 예. 9월에 내리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순서를 보고 그 다음 차수에 내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또 이 부동산에 불이 붙겠네요. 그럴 수 있죠. 부동산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뭐 큰 정책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 네. 이게 개인적인 질문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 집을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예, 예. 예.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네. 그 한 4년 전에 3, 4년 전에 네. 집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세 상승하면서 다들 뭐 나 벼락대 이번에 못 따라가고 벼락까지 됐어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네네. 그때 집값 상승을 일으켰던 네. 경험들 때문에 네. 지금 또 정부의 대책이 막 나오니까 예. 나만 또 벼락까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살짝 사실은 조바심을 내면서 예. 매수세가 붙기는 하거든요. 사야 하나? 예. 안 사면 나만 바보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예. 지금 그때 상황하고 다른 게 예. 있기 때문에 살짝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대세적으로 초저금리였어요. 근데 지금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금리가 내려가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초저금리 상황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그때는 한동안 대침체기여서 집을 안 샀던 많은 대기 수요가 그때 다 샀어요. 그래서 영끌도 갖다 붙고 뭐 다 갖다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수요 더하기 투기 수요, 투자 수요까지 다 붙었던. 예, 그래서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뛰어들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오르는 게 투기 투자 수요까지 붙어 있는 대세 상승장이냐 아니면 불안감에 그렇지. 실수요분들이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나만 안 사서 나만 바보가 되는 이런 그런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에 달라붙는 시장이냐라고 했을 때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붙어줘야 대세 상승이 나가는데 그러기는 조금 아직은 추동력이 약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지금 놓치면 큰일 난다라고 매달리시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사이트 또는 내가 확실히 이 동네에 살 거 중에 좀 좋은 아파트 여기에 실수요자분들이라면 고려해 보시겠으나 불안감에 뛰어드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어쩌면 요 작은 폭풍 지나가고 나면 또
침체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면서 가야 된다. 네. 3, 4년 전과는 좀 다르다. 이런 네.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눈만 돌리면 미분양으로 하죠. 뭐.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7만 호가 애전역에 넘었고요. 예. 그다음에 미분양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악성이라고 하는 거는 준공후 미분양이에요. 그렇죠. 다 지었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완전 대구가 특히 심하잖아요. 완전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13,000호가 애전역에 넘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지금 지방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도권 중에서도 외곽 사이트 이런 데서도 텅텅 비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다 소화가 되질 않고 있는데 텅텅 빈다는 거는 이미 다 집들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또 집을 살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보면은요. 그럼 지금 집을 이제 좀 이제 뭐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닙니다만 깊게 들어가면은요. 지금 물건 누가 사는 거야라고 할 때 지금 실수요자들은 몇 년 전에 다 샀다니까요. 그러면 뭐 투기 용도로 아니요. 근데 그 실수요자들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넘어가는 비율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같은 등급 내에서 약간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뭐 학군 따라 이동하거나 직장 따라 이동하면서 약간 올려붙이려고 하는 이동 수요가 실수요가 지금 많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몰아가지고 신혼부부들 빨리 빚내줄 테니까 사라, 특례 대출해줄 테니까 사라, 신생아 대출해줄 테니까 사라 해서 사실은 2030들이 아직은 집 살 때가 아닌데 불안감 더하기 정부의 이 펌프질 여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수요가 두 개예요. 상급지 이동과 2030 세대. 근데 잘 보시면 2030은 솔직히 돈을 좀 더 모아서 전세도 거쳤다가 좀 이제 정확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는 게 사실 생애 주기 흐름이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수요를 지금 땡겨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땡겨 쓰는 수요가 딱 끝나고 나면 진짜 실수요자가 붙을까? 요때 뗄감이 없으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때 대세 상승이라면 투기 수요가 붙어주겠죠. 근데 그때 투기 수요자들이 지금 붙을까 안 붙을까를 보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잠그는 게 아니고 현재 팔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잠그고 대세 상승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민간 매물이 잠기겠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집을 점점 못 사게 되겠죠. 사고 싶은데. 그리고 대기 수요도 타고 투기 수요까지 붙어지면 집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갈 텐데 지금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 무에서 유로 올라가는 수요는 2030 세대가 많고 기존 수요는 수평 이동 수요가 많아요. 즉 추동력이 약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잠깐 벌어졌다. 그러니까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조금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무턱대고 덤비시기보다는 나는 어차피 실수요자라 하면 그 동네에서 그나마 대장주. 나는 어차피 학군이나 직장 때문에 가야 돼라고 하면 가능하면 좀 덜 떨어진 상급지 인기지역 여기까지 가시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뭐라고 할 수 없으나 불안해서 포비아로 달려들 상황은 아니지 않나. 내가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나만 바보가 되겠지 이런 염려. 쓸데없는 염려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뭐 이복현 얘기도 있고 선보토건 얘기도 있고 한데 복현이 형부터 하고 시식하죠. 이복현 감독원장의 금융감독원장의 이름이 두 건에서 지금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두 건에서 어떤 건 때문에 이복현 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나? 첫째는 두산그룹의 합병 사건 때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비난을 많이 받대요. 요거는 좀 의외예요. 아니 요건 비난이 아닌데 두산그룹이 비난을 많이 받죠. 두산에 두산 밥캣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죠. 두산이 엄청 비난을 받고 있죠. 두산 밥캣이라고 해서 지게차 회사, 포크레인 회사예요. 엄청 잘 나갑니다. 그 회사가 하나 있고 두산 로보틱스라고 해서 로봇 만드는 회사예요. 커피 머신, 서빙 머신 요런 로봇들 만드는 회사인데 요 두 개를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이 회사 합친다 그러면 보람 안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소액주주들 뒤통수 후려치고 합병 비율 조작해서 자기네들은 손 안 대고 왕창 이득 보는 게 지금까지 제일모직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 라고 봤더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는 길지만 제가 짧게 정리해드리면 두산 밥겟은 좀 뻥 좀 못하면 매출이 10조입니다. 9조 몇 천억이니까요. 밥캣은 매출이 10조고 뭐 영업이익도 뭐 1조 몇 천억씩 나고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시총이 조금 낮아요. 주가가 3만 원대니까.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요. 매출 530억. 조가 아니고요. 530억. 아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조. 뻥 좀 보태서 10조.
아니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이 500억대. 예. 영업이익 아까 그 두산 밥캣은 영업이익이 1조 뭐 8천억대 이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돈 잘 벌죠. 예. 근데 아까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은 500억대고 영업이익은요 200억대 적자, 190억 이상 적자입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이 두 회사를 합치는데 예. 우리나라 여러분 앞으로 합병 얘기 나올 때 늘 보시면 되는데 악마는 합병 비율에 있습니다. 네.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더 고평가되게 합병 비율이 잡혔어요. 밥캣이 1, 로보틱스가 0.63. 그래서 로보틱스가 더 비싸게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됐죠. 이거 그냥 못 본 척하면은 이건 한통속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소액 주주들 뭐 뚜껑 열려 있고 심지어는 그 외국인 투자하고 있는 두산 밥캣의 그 이사 뭐 네. 이런 사람들 임원진들 중에 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국에서 왜 이래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요. 외국인 투자자나 뭐 이런 사람들 엘리어스는 없습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런 네. 쪽에서는 한국은 왜 이러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심지어는 약간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투자자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이건 지금 뭐 한국 시장이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킬 사건이다. 밸류킬 사건. 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이복현 얘기가 나오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정부를 친정부, 친재벌, 재벌 만세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의외인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복현 원장이 갑자기 예. 이 두 회사의 합병 신고서가 들어왔는데 네.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반려. 근데 사실 반려는 아닌데 네. 가져가 네. 이런 식입니다.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의외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뭐 친재벌 정부가 웬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나 이거 앞으로도 무제한으로 반려할 수 있어. 한 번이 아니고요. 무제한으로 반려할 거야. 라고. 갑자기 이복현이가 무슨 수틀리는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갑자기 했고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이거 나 혼자 얘기가 아니고 예. 범정부적으로 얘기 다 거친 얘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산이 정성을 안 보이는 모양이고. 그래서 두산이 신고서를 죄송합니다. 이걸 일단 가지고 갔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냈어요. 그랬더니 합병 비율 안 고치고 왔어요. 내가 한 얘기 못 들었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28일 정도에 다시 낼 겁니다. 예. 그때 과연 합병 비율이 바뀌는지 아니면 조금 바뀌는지 그리고 이복현이 정말로 끝까지 두산의 이 고삐를 휘어잡을 건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이름이 오르는 이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두산이 이 정부에 쉽게 말하면 뭐 상납을 드렸나 정성을 보이지 않았나 정성을 보이지 않았나 네. 미운털이 박혔나 예. 또는 이복현 또 말만 하고 꼬리 내리는지 한번 보자라는 게 하나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고요. 제가 윤석열 검찰을 네. 봤을 때 큰 놈들 한두 놈 정도만 네. 후려치고 나머지들한테는 돈으로 적당히 해결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소수주주들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이런 최악의 합병 사건이 나온 이유는 뭐냐? 이사회가 합병을 가결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나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나라 상법 382조에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히 일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회사 더하기 주주를 위해까지라고 해서 주주를 위해라는 딱 5글자만 넣자.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상법이 바뀐다면 네. 이번 사건을 놓고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죠. 네. 야, 네가 적어도 회사를 위해서는 일을 똑바로 했을지 몰라도 나한테 손해를 줬잖아. 라고 해서 주주를 위해라는 5글자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액주주들이나 또는 소액이 아니더라도 A라는 주주와 B라는 주주를 서로 불평등하게 차별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무분별한 주주들 뒤통수 일이 없어야 되니까 상법 개정안이 현재 올라가 있어요. 네. 이번 것도 사실은 이런 상법이 안 박혀 있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를 신경 쓰지 않고 대주주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도 그렇지. 되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라 하는 게 금융계의 수건 사업이고 네. 윤석열이 그렇게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의 핵심이 이게 이 개혁이거든요. 근데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법 개정안 나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왜 이러나 라고 했더니 뒤에 단서가 달려있네요. 그 대신 소송에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형법에 있는 배임죄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이복현 원장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상법 개정에 편들어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들어줄 테니까
이사나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 감옥 가지 않게 아예 형법에 있는 배임죄를 없애버려. 요 패키지로 가. 요게 이복현의 아이디어예요. 확실히 이들은 법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법기술자예요. 예, 뭐 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 그렇죠. 인간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제계에서 많이 사실은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보통 주주분들이나 우리 개미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늘 뒤통수를 맞고 있는데 결국에는 법과 제도가 우리의 편이 아니었고요. 그 법과 제도를 흔드는 기득권이나 감독원이나 이 정부는 이런 개정안 같은 것도 찬성하는 척하지만 뒤로 가서 그럼 배임죄를 없애든가 그거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사실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관련한 사건에서도 어떻게 귀추가 주목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네. 합병 비율 바꾸지 않고 만약에 승인이 난다거나 아니면 콩알만큼 바꿔놓고 마치 나 때문에 대단한 기억이 있는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넘어간다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입금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뭔가 정부 쪽에 마사지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누가 이복현의 꼬리를 내리게 만들었든지 본인 스스로도. 무슨 우리 윤석열 사단 휘하에서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